함께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25년의 역사와 함께하는 시식충전의 인천 네트워크 그룹 공부하는 경기단체 인천교역그룹의 조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사회를 맡은 인천교역그룹 기업협력국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익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75회 조찬 강연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75회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이남식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교 총장님, 언론사 사장님,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전례 없는 역대급 폭염과 폭염으로 연일 기복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장마 기간인데 역대급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연일 TV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자재비, 농산물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대형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안전제일교육을 되살려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미래 반영의 주제로 이남식 총장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남식 총장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기업 탐방기, 문화 탐방의 행사가 있는데 다가오는 23일 날 송암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리가 문화 탐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60여 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건데요. 그곳은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바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우주 전체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환경으로 가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무처에서 접수가 되니까 좋은 기회에 회원님들이 먼저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업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불러주신 원영희 회장님, 안승목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경영포럼의 모든 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천경영포럼에 이제까지 강연해 주신 분들은 거의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급 이런 대단한 분들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역 대학 총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꿈꾸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 건지 이러한 최근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좀 재밌게 시작하느라고요. 이분 잘 아시죠? 누구신가요? 빌 게이츠.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을 굉장히 키우신 분이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안경을 썼다. 또 실리콘밸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PC,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이끈 그러한 벤처 창업가들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네 사람의 공통점 하면 뭘까요? 네, 전부 1955년생입니다. 좀 연식이 됐죠. 하지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PC가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이 시작할 때 우연히도 제가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었고 또 저희 2년 선배셨던 그 메디슨의 이민하 회장이 같은 박사 과정 학생이어서 아직도 메디슨 창업하던 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하라고 그 프로젝트를 줬던 남북의료기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박사학위 논문 다 써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코스닥의 1호로 상장하게 되는 그러한 또 아주 경험을 하게 됐던 그때부터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 당시에 1세대 그 벤처 기업인들 중에 뭐 휴맥스의 변대규, 그 다음에 정문술 회장님, 그 다음에 또 조현정 비트컴퓨터, 장은순 터보테크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뭐 또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전화진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죠. 저는 사실 기업에 갈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제 그 이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 연구소에 그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G7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감성공학 기술개발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연구 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그 산자부에서 설립했던 아이다스 국제 디자인 대학원 대학교를 부총장을 맡게 됐었습니다. 이때 디자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희우 여사가 일기생으로 입학하게 되는 뉴밀레니엄 과정이라는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포럼을 30년 전에 이제 시작하게 됐었죠. 그때 이 자리에 계신 김학권 회장님도 만나게 돼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깊은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라이 그 리움 관장이라든지 또 매경의 장대현 회장님 이런 분들이 모두 학생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100대 기업 총수들은 다 마친 아주 유명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대학교 총장을 아주 40대에 맡게 돼서 한 10여 년 대학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한 12,000명 정도 규모의 종합대학이고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2000년대에도 그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대학이 그 당시에 1,500명 정도의 정원 미달 사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일, 그 다음에 조동성 총장님이 설립하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라고 우리나라의 MBA 과정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또 총장을 맡았었고요. 개원예술대학교는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총장 재직 시에 파라다이스 시티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고 저희 대학 교수가 전체 그 건축 인테리어 쪽에 담당을 아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또 수원대학교의 제2창업위원장을 맡아서 그 넥스트 이노베이션 크로스로드라는 굉장히 큰 연구기관을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차세대 윤리원에서 또 잠시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이렇게 다양한 대학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좀 이색적인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재능대학교에 2023년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전라북도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인구가 18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새만금 사업으로 오랫동안 뭔가 국책 사업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건가 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 때 저희가 전략적으로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파밸리가 되자. 나파밸리 역시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먹고 놀고 쉬고 가는 곳, 이것이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 2007년에 전라북도 최초로 AT컨이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 마스터 플랜을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돼서 전라북도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됐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모델들, 세계적인 모델들, 이게 정부에서 만든 마스터 플랜인데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가 제출했던 그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에는 한 300여 개의 식품 기업들이 모여졌고 또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지금 K푸드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 김만 1조 원이 수출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K푸드의 열풍을 타고 주요한 수출 산업 100조 수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2,600만 달러의 ODA 차관을 주게 돼서 프놈펜에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라는 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턴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중간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거였고 요새는 건물을 더 많이 져서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저희가 캄보디아 정부에 인간이 이것을 위탁 운영해 주겠다는 그런 프로포즈를 내고 저희가 맡아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위탁 운영을 해서 현재는 학생 4,000명 정도 되는 캄보디아 최상위권의 국립기술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만이 훈센 여사 또 캄보디아에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명예 박사학위도 드리고 또 1억의 또 국가 친선 훈장도 받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설 때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여기 총장님들 많이 와주셨지만 이 대학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871년은 나폴레옹 3세가 소위 보불전쟁, 프러시아와 전쟁에서 패배해서 마지막 프랑스의 왕정이 끝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에드워드 시대, 독일의 빌헬름 시대, 1871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를 유럽의 최전성기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당시에 뭐 에펠탑도 세워졌고 파리의 만국박람회라든지 이러한 그 모든 문화들, 또 아르 누보, 아르데코 이런 그 새로운 문화 사조들, 또 무랑 루트도 이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오늘날의 유럽의 문화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높아진 생산성과 또 당시에 그 아프리카는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식민지로부터 오는 막대한 수입들,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의 최전성기 아직도 그리워하는 이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미국의 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절들입니다.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시절에 2년 전이죠. 영국의 하원 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음악 산업이 굉장히 왕성한데 한국의 K-팝 때문에 수입의 한 3분의 1이 감소됐다. 그래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K-컬처의 교육이 어떤지를 서울예대로 와서 돌아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 작년에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한류에 대한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세계가 한국의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 어찌 보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또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고 있고 지금 뉴욕의 현재 랭킹 1위 레스토랑은 고치라는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또 세계 파워국가 랭킹 6위, 또 30-50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에 7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6번째 그러한 30-50 클럽에 진입하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GDP가 이제는 이태리보다도 저희가 앞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위상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지 않나. 하지만 지금이 대한민국의 최정점이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미래에 역사적으로 유럽처럼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그때가. 이렇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미 우리는 경제적인 지표를 볼 때 선진국에 진입이 돼 있습니다. 대개 미국을 대비로 해서 영국이 한 1인당 실제 GDP가 70% 정도 됩니다. 일본도 그러한 수준에 있고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이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일본과 닮은 이러한 패턴, 그동안 한중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중 무역 수지가 적자에 빠지게 되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공조하면서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고 소위 글로벌리제이션, 그 가장 원자재나 노동력이 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가 나누게 되는 때문에 지난 30년간 경제 그 용어 중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미중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해권 전쟁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고 우리 제조업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거대 가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나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상컨대는 OECD 국가 중에서 2030년에서 2060년까지 우리의 경제 성장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또 그리고 실질 GDP가 현재는 세계 10위권이지만 30년대에 가면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에 추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2050년에 가면 멕시코나 사우디보다도 뒤처지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래 번영, 지속적인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나 수명이나 영향력 면에서 한국은 역사상 가장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반면에 저출생, 고령화, 노인 빈곤의 문제, 행복지수,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이런 많은 과제들을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변화를 여하이 우리 기업들이 또는 우리 여러 단체 기관들이 수용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출생 쇼크로 인한 엄청난 변화입니다. 시장이 변화되고 또 대학에는 이제 더 이상 모집할 수 있는 학생이 없게 되는, 또 지역은 소멸하고 또 수도권 집중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2년마다 100만 명의 일본 비디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기 말에 중국 인구는 반으로 줄 겁니다. 이탈리아의 평균 나이는 48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출생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종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걸까요? 수십만 년 동안 세계 인구는 질병, 기아와 전쟁 때문에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전까지는요. 기하급수적 진보는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1999년에 세계 인구는 60억 명에 달했고 24년 만에 80억이 되었죠. 게다가 앞으로 최소 60년간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이 인구 증가에 가려지는 사실이 있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쌍의 커플이 평균 2명을 낳아야 합니다. 더 많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더 적으면 감소합니다. 훨씬 더 적으면 크게 빠르게 감소합니다. 핫한 대중문화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그 예입니다. 2022년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 말은 현재 100명의 인구에서 40명의 아이가 탄생한다는 뜻이고 그 아이들은 커서 16명을, 그들이 다시 6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바뀌는 게 없다면 100년 후에는 젊은 사람 수가 94% 감소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인구 때문에 안에서부터 붕괴할 겁니다.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아직 출산율의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 절대적인 숫자를 본다면 그렇게 큰 감소는 아닙니다. 단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950년 한국 인구는 2천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5,200만 명이죠. 2100년에는 2,400만 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구수 감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죠. 1950년의 중간 나이는 18세였습니다. 2023년에는 45세입니다. 2100년에는 59세가 될 겁니다. 노인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작은 가족 단위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한 한자나 정책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낮은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현상입니다. 출산율이 1.16이니 4세대 만에 아이 100명이 20명이 됩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손꼽을 정도로 낮습니다. 일본보다 낮죠. 유럽의 인구 감소는 비교적 훨씬 완만합니다. 출산율은 낮은데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이민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복잡합니다. 꽤 많은 이민자가 비슷하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오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는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수에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 낮습니다. 이민자들의 출산율도 두세 세대가 지나면 그 나라 출산율과 같아집니다. 동유럽에서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독일 같은 나라로 많이 이주했기 때문이죠. 독일의 중간 나이는 46세로 세계 최대 높은 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2015년부터 대체 출산율 미만입니다. 미국의 상당한 인구 증가는 오직 이민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체 출산율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중동의 대부분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아직 꽤 높습니다. 1950년대 아시아권에서 급격한 증가가 있었을 때와 비슷하게 인구 과잉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죠. 최근 유엔은 아프리카의 인구수 예상치를 크게 줄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2100년 예상 인구는 7억 3,300만에서 5억 4,600만으로 줄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비슷한 경향이 관찰됩니다. 개발이 계속되며 출산율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상황이 반복될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말에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도 대체 출산율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소하는 출산율과 그에 따른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인구 구성과 빈곤. 사회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한창 때의 사람들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가 아니라 어떤 경제든지 경제활동하는 나이의 사람들이 사회에 불을 일굽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의료비용은 대부분 노인에게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 여럿이 하나의 노인을 부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60세 이상인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겁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라도 은퇴가 늦어지고 의료비용과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소득이 떨어지는 국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31개 성 중 11개에서 연기금이 고갈되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려 다른 부국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나이 인구는 2050년에는 20%, 인구수로는 2억 년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수와 같은 정도입니다. 인프라 붕괴는 인구 감소를 거의 필연적으로 뒤따라옵니다. 인프라는 규모가 있을 때만 효용성이 있고 쓰는 사람이 줄어들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화 때문이든 산업계의 붕괴와 실업 문제 때문이든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들과 소득이 없어지고 인프라를 유지할 자원도 사라집니다. 독일 통일 후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텅 비어버린 동독의 동네와 도시가 좋은 예입니다. 아니면 일본을 보세요. 시골을 둘러보면 죽어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적으면 생필품이 싸고 좋아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자원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아니, 저예요.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동이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자원만 있다고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위험으로는 선출된 정부가 노인들의 이득과 걱정만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사고하고 혁신 대신 부의 보존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기후변화처럼 거대한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대체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부부가 2명의 아이를 낳을 때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2명보다 떨어지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됐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대출산율 2.0이 깨진 게 1985년입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의 출발점은 벌써 한 30여 년 전서부터 발생됐던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한 세대마다 인구가 지금 현재 출생률이라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 또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규모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뭔가요? 현재 그 랭킹입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의 현재 비중은 전 세계 한 17위 정도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속도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일본을 추격해서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 그것이 대개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380조 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한 200조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출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노인 빈곤의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을 한 75세 정도로 모든 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 공이 2030년에 90세가 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가 37명의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하고 있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현재는 아주 좋은 구조인데 근미래에 우리는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는 빨간 그 라인처럼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노인 부양 비율이 증가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자, 부양비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55세, 65세 이상의 인구 또는 유소년의 인구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분모를 늘리고 분자를 줄여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lon Musk once said that he would develop Tesla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아주 눈부십니다. They could do everything for humans. It costs you $20,000 to get one. But 가격도 something was 2만 happening 달러, that made people 그러니까 think 한 that the 우리 days of 돈으로 Optimus 한 robots were 3천만 over 원 and this 이내 was 가격으로 real. 가능합니다. Yeah, so everything changes dramatically when a new rival, the Unitree G1, appears for only $16,000. 유니티 This 같은 not only turns 경우는 the market 2천만 upside 원대. down, but also makes people wonder, can Tesla's Optimus retain its throne? It would not be wrong to 일론 say that 머스크의 humanoid 꿈은 이런 robots 로봇을 are 전부 enticing 공장에 targets for 투입해서 people. 전기차를 Every month, every 15,000달러에 day, 생산을 해도 40%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This trend's truly 뜻입니다. taken off. It's just about 2 years ago, it was only Boston Dynamics and Tesla.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회사를 인수를 했죠. Of course, this is not a bad thing. We actually like seeing this trend. Currently, Optimus and Unitree G1 are getting discussed a lot. Let's talk about 최근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생성형 AI, Great. Can I 그래서 say, 피규어 AI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하고 오픈 AI가 함께 합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이제 사람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aw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그동안의 on the table.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걸 대답할 달라는 수가 있는 쪽에 겁니다.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네. 동작을 가사에도 이제 도와주게 되는 도우미가 금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가 아니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사실 중국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로버 분야에서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중국 대련에 있는 EX라는 그 로보틱스 회사입니다. A video from a Chinese humanoid robot factory has gone viral recently. The robots look 여기서는 incredibly 진짜 lifelike, 사람하고 with some movements 이러한 indistinguishable from those of humans. 주력해서 1년에 China has long been a world leader in everything related to 다양한 그 technology, 엔터테인먼트 whether it b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앞으로 or 이것이 virtual reality. 생성형 Here is a video AI featuring the latest innovations from the renowned company EX Robots based in Liaoning. 물론 지금 이러한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그 생산 현장에 도입이 될 날이 멀지 않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그 노사 관계 또 기존에 있던 직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동화나 또는 로봇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더라도 당분간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신중년에 대한 평생 직업 교육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신중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15세에서부터 24세까지의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공부를 오래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고졸 취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50대 이후가 되면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연금 납부 기간이 OECD 국가 평균은 37년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축하고 오랜 기간 받아가야 된다면 이것이 연금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뒤로 늘리고 그 시간만큼을 더 일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 이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은 55세부터 74세를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도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고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부터 70대까지의 60년대생이 앞으로 소비시장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구 숫자 자체가 많아지고 앞으로 2070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업에서는 이제 50대에서부터 70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의 개발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64만 명 정도 되고 이 아이들이 2019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한데 이러한 숫자가 그 2024년에 와서는 44만 명으로 20만 명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2031년까지 이런 숫자가 좀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또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7년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30만 명,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이 한 16만 명, 합해서 한 4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학할 학생이 25만 명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품위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평생학습, 평생학습은 워낙 많은 기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평생학습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평생 직업교육,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그 소프트 스킬이 아닌 소프트 스킬은 소통, 상황 대처, 리더십, 팀워크,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은 그냥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어 능력, 자격증, 타이핑을 하는 것, 장비를 조작하는 것, 코딩 이런 건 실제 어떤 집중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직하고자 하는 직원, 퇴직한 분들 모두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하게 이민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주로 요사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 기업이 구글을 포함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또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꾼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을 한번 보면 세르게이 브린, 구글의 창업자죠. 러시아 이민자입니다. 썬다 피차이, 인디아 이민자이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또한 인도 사람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5살 때 태국으로 이민했다가 9살 때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학까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베트남의 베트남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의 CEO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겠죠. 이런 것처럼 선별된 이민은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유럽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대부분의 식민지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어나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러한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처럼 또는 영국처럼 미국처럼 선별된 우수한 인력을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국민화하는 소위 naturalization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테이블은 전 세계 그 각국의 학생 중에 외국인의 비중입니다.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21.5%의 학생이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중에 영국은 17.9%, 유럽의 국가들은 전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불과 2%밖에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호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육을 수출하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됐고 300억 달러의 교육 수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가 전략입니다. 호주는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세계 1등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부가 인재 양성, 취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학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와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부분까지 함께 해라 해서 결국은 대학이 그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꾸려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지역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천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의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웃 경기도에는 68개의 대학이 있고 서울에 54개 대학이 있는 반면에 인천에는 9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리더들께서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2조 원 이상의 예산과 정부의 모든 부처에 그 대학에 주는 예산을 이제 전부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연구개발과 경상기 재정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가 전담부서를 세우고 저희 지역에서는 인천 테크노파크가 이러한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 라이스 센터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지자체가 한꺼번에 따오고 또 대학들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포자를 내서 블록 펀딩 한꺼번에 돈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와 대학이 프로포절을 내서 펀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학이 모든 부처와 연결해서 프로포절을 내서 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현재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그동안 대학이 노력했던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제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누거나 하게 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되는 많은 대학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실무형에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래서 오늘 또 경인여자대학교 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총장님도 오셨는데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지난해 그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능교육은 1997년에 대헌공전을 인수해서 그동안 약 1,5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현재 그 재능대학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Better Life Through Better Education이라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과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있는 자원들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가산 디지털 단체 J+라는 지식산업센터 또 안도타다오가 지금 JCC 이런 모든 그 가용한 것들을 우리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평생 직업교육대학을 지향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탈바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 콘텐츠와 또는 지역 혁신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그 과정으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 현재도 많은 지역의 그 성인 학습자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최근에 공부해서 만든 그들의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응원하는 영상을 이제 저희 대학의 지금 재학하고 있는 그런 성인 학습자들이 만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화려한 자체를 다 여기서 배워서 들어오는 의욕도 대단하시고 굉장히 영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여기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껏 같이 찍었습니다. 사실 뭐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만은 재능대학교는 우리 이기우 전 총장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14년간 재직하시면서 대학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아주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재능대학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훌륭한 교수님들과 또 신선학과를 많이 증설을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에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번영 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그 이공계 투자 및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학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고압도를 배출하기 위한 총장님의 견해를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결국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의 산업,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 산업이 세계 최고의 그러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고 또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시티라든지 새로운 관광 리조트, 컨벤션 산업 뭐 이러한 분야들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미래에는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와 같이 이제 자유로운 운송 수단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또 새로운 신기술하고 다 접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과 또 바이오에 반환하는
가장 앞선 프론티어 대학이 되겠다 해서 특히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필요한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습득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많은 교육 과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 와서는 아까 보여드린 하드 스킬만 트레이닝 하시고 나머지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격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